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핵, 전자,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지. 그치?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니? 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성자를,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가 원소 번호예요. 음, 자, 원소 번호를 결정하는 게 양성자 수고,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해. 자, 이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고요. 질량은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야. 자, 그 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중성자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해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질량에 관여를 하거든. 네, 자, 동위 원소가 뭔지 알아? 시훈아, 동위 원소가 뭐니? 그 그래프에서 똑같은 줄에 있는 원소. 자, 동위 원소는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에요. 음,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불러. 그리고 요 질량도 있지? 얼마냐면 양성자의 질량하고 똑같아. 거의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 음, 자, 그 다음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껴.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도 얼마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야. 양성자하고 전하량의 부호만 반대야. 그 다음에 자,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하는 거 한번 표현해보자. 중성의 원자. 자,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수가 같을 때를 우리는 중성의 원자라고 불러. 양성자 수가 원소 번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한번 요거를 정확히 배우고 넘어가자. 나트륨은 11에 23이라고 이런 숫자가 써 있거든. 그럼 아래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이게 원소 번호예요. 그리고 위에 게 질량수가 돼. 자, 이걸 가지고 대답해보자. 번호가 몇 번이냐? 11번이지. 음, 자, 1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11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도 11개. 그리고 중성자가 1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음, 중성자가 1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6에 12짜리, 6에 14짜리가 있어. 그러면 얘는 번호가 6번, 6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둘 다 똑같아. 6개, 6개. 그러면 전자는 똑같아야지 양성자하고. 그리고 중성자의 수가 얘는 몇 개냐면 6개지만 얘는 8개야. 이렇게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이 두 개를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자, 이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거든. 자, 시훈아 여기에서는 있지. 이것들을 어떻게 발견했냐야 이걸.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네는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라는 게 원자설의 변천 과정과 구조를 밝힌 실험으로 배우겠대요. 자, 그러면 원자설 변천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원자설 변천과 원자의 구조를 밝힌 실험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돌턴의 원자설이 있어요. 돌턴의 원자. 자, 돌턴의 원자에는 이제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어. 표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딱한 공 모양이면 돼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자, 두 번째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해요.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전자를 발견해. 자, 그러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이게 전자가 표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모형으로 변하냐면 자, 이렇게 동그란 곳에 자, 플러스가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플러스가 분포한 곳에 중할 만큼 전자가 박혀 있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 원자를 그리면 이거를 톰슨의 원자다라고 불러서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푸딩 모형. 자, 이런 모형으로 원자설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발견했냐면 원자 핵을 발견을 해. 자, 원자 핵을 발견했으니까 이런 모형으로 바뀌어요. 플러스가 6개가 중심에 있으면 이 주변에 자, 중할 만큼의 마이너스가 돌면은 돼. 원자 핵 주변을. 자, 돈다라고 표현을 해. 자, 그래서 자, 러더퍼드의 모형은 자,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했어. 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려요. 전자는 원운동한다라고 하면 틀려. 이거는 틀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만약에 맞다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자, 맞다면 수소의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누가 실험을 했냐면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 자, 수소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항상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어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러더퍼드 네 모양 틀렸어 임마. 내 모형이 맞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모형을 바꿔요. 자, 플러스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요. 껍질.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도는 길이 있어요. 도는 길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설이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현대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점의 분포가 많으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자, 현대 모형은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오비탈. 그러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자의 발견 확률 함수예요. 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시 오비탈에서는 전자는 원운동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원운동한다는 보호의 모형에서만 맞고 나머지는 원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톰슨의 응극선 실험 먼저 배워볼까요? 자, 응극선 실험이 뭐냐면 자, 이런 진공관을 만들었어요. 톰슨은. 자, 이 속에는 진공이야. 아무것도 빛을 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있지 이렇게 자, 요쪽에는 도넛 모형의 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형광물질을 발라놨어요. 형광물질. 네. 자,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강하게 걸었거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도넛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 네. 그림자가 생기고 그 가운데 뻥 뚫린 곳에 굉장히 많은 빛이 반짝여. 빛이 나, 빛. 그러면 네. 시훈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발생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입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네. 요걸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걸 음극선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실험을 했어.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도넛 모양을 놓고 그 다음에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자,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어요. 전기장을 걸었다는 뜻이야. 자, 전기장을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극.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또 강하게 걸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에서 발생한 음극선이 플러스 극으로 휘어버렸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아, 음극선은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겠지. 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실험은 이런 실험을 했어. 자, 이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전극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는 아주 예민한 물레방아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또 걸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레방아 또는 바람개비라고 해도 되지. 이게 회전을 해요. 자, 회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이 물레방아를 때렸다는 얘기야. 충격을 줬다. 그 얘기는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해석을 했어. 한번 봐봐. 해석 첫 번째.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여 플러스 극으로 직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림자 때문에 직진한다는 성질을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극으로 휘었으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겠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그래서 결국은 발견된 게 뭐냐면 전자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다 라 그래서 결국 전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톰슨이. 자, 이렇게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자, 과학자들은 있지.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따라서 하거든. 근데 누구냐면, 자,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을 해요. 네. 골드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이에요. 그러면 양극선 실험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똑같은 도넛 모양의 금속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양쪽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놨어요. 형광물질. 여기도 형광물질.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강하게 걸었거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플러스 극 쪽에, 자, 이렇게 그림자 생기는 거는 음극선 때문이에요. 이렇게 음극선. 네. 그래, 근데 마이너스 극에도 여기에 그림자가, 여기도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뭔가가, 이게 양극선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톰슨은 진공으로 실험을 했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 약간의 수소를 집어넣어 놨거든. 수소 기체를 넣고 이렇게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잘 봐. 수소가 음극선 전자예요. 요거하고 부딪히면서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거든. 이게 수소 이온이 이게 바로 양성자잖아.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음, 네, 골드스타인이 양성자를 그래서 발견을 했어.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어떤 모형으로 변했냐면 이런 모형이 된 거야.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자. 산란 실험. 이 사람은 얘 알파 입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있지. 헬륨 네. 2에 4에 2 플러스 이온이에요. 즉 헬륨 원자핵이야. 네. 헬륨 원자핵을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 이렇게 납으로 여기에다가 홈을 파서 여기에 방사성 원소를 넣었어요. 방사성 원소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아주 얇은 금박을 하나 세웠어. 금박. 자, 금박을 세운 다음에 이 금박 주변을 이렇게 형광띠로 둘러놨어요. 형광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을 딱 껐어. 그랬더니 요점에서 수많은 반짝이는 거야, 빛이. 야, 금방 뒤에서 어떻게 빛이 나냐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가끔은 이렇게 휘어져, 더 멀리. 그리고 더 가끔은 이렇게 튕겨져 나오듯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럼 잘 봐봐. 뭔가가 금박을 통과하고 요거는 조금인 거, 이거는 많이인 거, 그리고 요런 건 튕긴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그치? 음,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러더퍼드가. 야, 톰슨, 네 원자 모형이 맞다면 내 실험에서는 휘는 것과 튕긴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휘는 입자, 그리고 튕기는 입자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입자만 설명이 가능하냐면 잘 봐봐. 톰슨은 프로스의 바다에 중할 만큼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라 그랬죠. 맞나? 자,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 봐봐.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띈 거란 말이야. 자, 음, 알파 입자가 이렇게 원자를 통과해야 돼. 이게 금박이라고 한다면 금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직진만 가능하단 말이야. 직진 입자만 설명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튕기는 것과 그 다음에 휘어지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야 톰슨 네 원자 모형 틀린 거야 임마. 그러면 내 걸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봐 라고 하면서 자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보자. 플러스가 6개 있는 곳에 전자가 자 이렇게 중화할 만큼 전자가 돌아요. 자 그랬을 때 알파 입자를 플러스를 가진 놈을 쏘잖아. 알파가 멀리 지나는 놈은 직진해 이렇게. 멀리 지나는 건 직진해서 빠져나가는데 네, 자 이제 이렇게 가까워졌어. 이렇게 플러스와 플러스가 가까워졌어. 그러면은 반발력이 작용해서 살짝 휘어요. 네, 근데 이놈이 더 플러스에 가깝게 지나는 놈도 있겠지. 네, 그러면 더 많이 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있는 놈과 많이 있는 놈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봐. 원자핵과 부딪히면 어때요? 튕겨 나오지. 맞지?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이제 자기 실험을 해석을 해야지. 자 어떤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봐봐. 해석 보자.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왜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냐면 알파 입자의 대부분이 금박을 통과했잖아. 알파 입자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어야 통과하지. 만약에 빈 공간이 아니고 뭘로 막혀 있으면은 가다가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모여 있어야 자, 휘어지는 입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설명된다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자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다.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 알파 입자가 튕기잖아. 알파 입자가 충돌로 튕겨 나온다죠. 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자 핵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으로 해서 이 러더퍼드에 의해서 그럼으로 발견된 게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은 극히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와 또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발견된 거야. 그런데 이 러더퍼드는 있지. 아직 원자의 질량이 설명이 안 돼요. 질량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아직 질량을 설명할 수 없냐면 중성자가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더한 것이 질량수가 되는데 이 중성자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이제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 음, 앞에 자기가 실험한 거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실험으로 구한 원자의 질량과 이론적으로 실제로 원자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내가 실험으로 구한 이 원자의 질량이 더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중심은 전하를 띠지 않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또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해내요. 자, 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러더퍼드는 금박을 이용해서 했지만 얘는 베릴륨박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다가 때렸거든. 그랬더니 여기서 딱 튕겨 나오는 게 중성자가 빠져나와. 이 중성자를 체드윅이 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므로 가장 늦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정기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 음,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원자 핵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입자까지 자, 다 발견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원자선의 변천과 원자의 구조를 밝힌 실험으로 우리가 원자를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107쪽, 108쪽의 가운데 원자의 구성 전까지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됐니? 시훈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음, 그리고 그 밑에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1단원에서 평균 원자량 구한 거 혹시 기억나니? 자,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서 배워보자. 자, 평균 원자량은 언제 쓰는 거냐면 동위 원소가
존재 시 사용하는 방법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원자량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 안 돼. 자, 음, 그러면 평균 원자량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네.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 자연계 총 존재비는 퍼센트가 얼마일 때가 총이니? 몰라요. 자연계 총 존재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야? 야, 우리가 총 전체라고 하면 몇 퍼센트야? 100%요. 그래, 100%지. 자연계 총 존재비는 항상 퍼센트로 따지면 100%예요. 그리고 시그마, 자,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한 값이 바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은아, 요게 이렇게만 써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자, 구하는 방법 몇 개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얘 여기 봐봐. 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가 75% 존재하고 CL 37짜리는 25%가 존재한대요. 음, 이렇게 존재할 때 CL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 자, 이거 풀 줄 알아야지. 자, 근데 요거하고 완전히 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에 다른 유형이 나와. 자, 다른 유형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로. 음, X축의 원자량, Y축은 존재비. 자, 그랬을 때 35짜리의 존재비가 3. 그 다음에 37짜리의 존재비가 1.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럴 때는 시우나 총 존재비는 몇이 되니? 그래프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 존재 비요? 총 존재비. 총 존재비 얼마인지 못 찾겠어? 네. 자, 3대 1이잖아. 3대 1. 그러면 총은 4지. 3하고 1을 더한 거니까. 존재비가 3대 1이니까 총 존재비는 3하고 1을 더해야지. 자, 우선 위에 거 문제로 한번 봐봐. 자, 35짜리 75%, 37짜리는 25%. 총이면은 거봐 100%잖아. 75하고 25 더하면. 그러면 잘 봐. 35짜리는 75% 존재하고 37짜리는 25% 존재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35.5가 나오거든. 음, 근데 두 번째 문제 봐봐. 두 번째 문제. 자, 3대 1로 존재한다. 그러면 총 존재비는 4지. 그리고 35짜리의 존재비는 3. 37짜리 존재비는 1 하잖아? 얘 똑같아. 답은 35.5가 나와요. 음, 자, 위의 식을 분모 분자를 25로 나눈 것과 같잖아. 알겠니? 음, 자, 그러면 시훈아 이제 이런 문제도 또 한번 보자. 자, CL은 자, 잘 봐. CL은 CL35와 CL37이 존재하고 자연계에 3대 1의 존재비로 존재한다. 자, 이때 CL2 분자량의 종류와 그 분자량을 갖는
받는 분자의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것일까? 이런 문제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CL2라고 하는 거는 CL과 CL이 결합한 거지. 그러면 분자량은 몇 자리가 나오는지 잘 봐. 얘가 35짜리, 얘도 35짜리가 결합할 수 있지. 맞네? 그럼 분자량은 70짜리가 돼요. 근데 얘네들 존재비 봐봐. 자, 35짜리는 4분의 3으로 존재하지. 그러면 존재비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에서 16분의 9의 존재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봐봐. 얘가 35하고 얘가 37이 결합하면 72짜리. 거꾸로 37하고 35가 결합해도 72짜리. 이건 72로 똑같아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은 16분의 3.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얘도 16분의 3.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6분의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봐봐. 이제 37이 결합하면은 자, 분자량은 74짜리가 나오죠. 74짜리의 존재비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로 존재해요. 그러면 존재비 봐봐. 9대 6대 1로 나오지. 이거 봐. 9대 6대 1. 자, 이 9대 6대 1이 존재하는 게 그러면 9라고 하는 것은 전체 16개죠. 9, 6, 하나를 더하면 16개 중에 9개가 얘가 70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16개 중에 9개지. 그러면 그거에 루트를 씌우잖아. 그러면은 CL35짜리의 존재비가 나오겠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위원소까지 배운 거야.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109 쪽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오늘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까지 한번 배워보자.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자,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보어라는 사람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소 방전관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본 거야. 자, 수소 방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유리관인데 유리관 속에 수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양 그게 전극을 걸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강하게 걸어주잖아? 그러면 이 속에서 빠지직하고 스파크가 일어나. 빛이 나, 빛. 근데 이 보어는 있지. 이 빛이 발생하는 거를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거예요. 자,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만 나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것도 연속이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나 봤더니 이렇게, 자, 선생님이 해준 거하고는 그림이 반대로 그려져 있다. 자, 이렇게 네 개 선이 나와요. 항상 네 개 선이 나와. 근데 요 앞 밑에 656 나노미터라고 해서 숫자가 써 있어. 요게 410 나노미터. 이 숫자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이쪽이 길다, 이쪽이 짧다, 이렇게 돼.
근데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거든. 이게 에너지가 작다. 여기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를 해서 이쪽이 진동수 작다.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자, 이 사람은 자, 네.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었으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야. 음, 가시광선이야. 그러면 자, 시훈아,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무슨 색이지?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색. 그 보라색이었나?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자, 우리 그 뭐야, 무지개 딱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게 빨간색이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이게 빨간색. 그 네, 다음에 이게 보라색이에요. 자색. 자, 네, 그러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무슨 에너지인지 알아? 몰라요. 빨간색의 바깥쪽이다라고 쓰는 말이야. 자, 우리 빨간색을 붉은 적자를 쓰지요. 그리고 바깥은 적외선, 이게 그래서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 이쪽이 자외선이야. 아, 그러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에너지는 자외선이 더 큰 에너지구나. 그러면 보어는 있지. 왜 항상 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올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모형을 만든 거예요. 자, 플러스를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길이 있어, 길. 네, 자, 전자가 도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전자가 도는 이거를 껍질 모형이라고 하고, 잘 봐봐. 자, 무한대까지 해서 이걸 껍질이라고 불렀어요. 네, 안쪽부터 K, L, M, N 껍질. 자, 근데 시은아 여기 봐봐. 요거 요렇게 비교하면은 자, 이거를 요렇게 잘랐다고 해봐. 요렇게. 자, 요렇게 잘라가지고 있지. 요거하고 비교해봐. 요거. 요 모양하고 비교해봐. 네, 똑같이 나오지 않냐? 스펙트럼이? 네, 네, 그래. 스펙트럼이 껍질 모양으로 나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껍질을 K부터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 숫자를 부여를 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고 하자. 이 숫자를 앞으로 주양자수라고 해서 N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요거는 그 110쪽에 그림 하나 그려놔야 돼, 위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최대 수용될 수 있는 전자수는 몇 개냐라고 할 때는 2n 제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는 8개, 18개, 32개, 50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거든. 네, 자,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지요. 네, 그래서 하나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게 가장 안정해. 이거를 바닥 상태라. 근데 이 바닥 상태 전자는 이제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모두 들뜬 상태라고 부르거든. 네, 그러면 바닥 상태 전자가 들뜬 상태의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돼요. 에너지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아졌어. 자, 그러면 시훈아 여기에서 말에서 한번 찾아봐봐. 들뜬 상태의 전자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안정할 것 같아요. 불안정하겠지. 네, 이 불안정한 전자는 아주 빠르게 있지.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지려고 해. 자, 네, 이때는 에너지가 반대로 방출이 되겠죠. 맞니? 네, 이게 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었더니 항상 저와 같이 가시광선이 4개 선만 나오더래. 선 스펙트럼이.
어? 야, 보호가 굉장히 관심 있는 실험을 했다. 그치? 그러면 다른 학자들도 야, 그러면 나도 다른 광선도 찍어봐야지 하고 찍어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장비가 발달을 해요. 프리즘이 네. 아니고 이제는 분광기라 그래서 굉장히 광학 기계가 발달을 해. 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더 자세히 찍어보니까 요거 그렸니? 아니요. 110쪽에 요거 그려놔야 돼. 이거 먼저 시간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그래. 자, 이거를 이제 똑바로 세워보자. 세워. 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게 K 껍질, N은 1 껍질, 얘는 N은 2 껍질. 자, 요게 세 번째, 3, 4, 5, 6.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간격이 매우 좁아져요. 그래서 무한대까지가 있어, 껍질이. 네. 근데 이 껍질에 들뜬 전자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랬잖아. 들뜬 네. 전자가 있지. 아무 데도 거치지 않고 첫 번째 껍질로 이렇게 다 첫 번째 껍질로만 떨어진다고 해봐.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게 전부 자외선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먼이라고 해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모두 자외선 영역이야. 자, 자외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머라는 사람이 요거를 밝혀냈어요. 자, 네. 이것도 자외선이에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자, 무한대에서 두 번째,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쭉 이게 다 자외선인데, 이게 가시광선이야.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이게 가시광이거든. 자, 이걸 밝힌 사람이 발머라고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시은아 여기 봐봐. 자, 가시광이 몇 개 선이 나왔니? 네 개 어, 선이 나왔지. 네. 요게 네 개 선 중에 요게 빨강이야.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 그리고 예. 요게 에너지가 제일 큰 보라색이거든. 네.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요 빨강색은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떨어졌냐면 N이 2에서 N이 3에서 N이 2로 떨어진 거고요. 요 네. 놈은 N이 4에서 N이 2로 떨어진 거고요. 요 놈은 N이 5에서 N이 2로 떨어진 거야.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그리고 요 보라색이 바로 N이 6에서 N이 2로 떨어진 것이 되죠. 이걸 밝힌 사람이 발머예요.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껍질로도 떨어지는 게 있겠다. 그치? 모든 들뜬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떨어질 때 파센이라는 사람이 밝혀냈어요. 파센 계열이라고. 이게 적외선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봐. 111페이지 보면은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해설이 나와요. 그 해설을 우리 쭉 어떤 해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수업이 될 거야. 해설.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해석이에요. 해설. 자, 첫 번째. 전자는 원자 핵주위에 일정한 껍질에서 껍질 모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운동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쪽부터 껍질의 이름을 K, L, M 또는 N은 1, 2, 3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껍질이 도대체 뭐냐? 이게 에너지 값이에요. 각 껍질에 네. 에너지 준위는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이런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거야. 각 껍질마다. 그리고 안쪽 껍질 전자가 바깥 껍질로 옮겨가는 걸 전이한다고 하거든.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하고 반대인 경우 자 바깥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떨어질 경우는 반대인 경우는 쉽게 쓰자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네.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찍으면은 항상 선 스펙트럼에 나오더래.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소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네. 자,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게 바로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껍질에서의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어낸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이웃한 에너지 준위와 차이가 작아지죠? 굉장히 좁아지잖아, 간격이. 그래서 있지, 무한대에서 2번까지의 에너지와 2번에서 1번까지의 에너지, 이게 훨씬 커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껍질에서, 자, 같은 껍질에서 원운동 할 때는, 자,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에너지 차이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빼주면 돼요. 낮은 에너지를 빼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차이까지도 구할 수 있거든. 자, 여기에서 요즘은 저 해설이 안 나와요. 대학에나 가야 이제 요 해설을 배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까지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비탈을 배우게 되고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규칙을 배우게 될 거야. 시훈아,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모르겠어요.